자, 두 번째 거 사수 한번 해보자. 사수. 아이고 피곤하네 이거. 내가 더 미안하네. 자, 41번 다시 사수. 전광용의 사수입니다. 자, 사수라는 건 뭐냐면 사형 집행장에서 총 쏘는 사람 있죠? 그 사람 얘기하는 겁니다. 문학은 보기 박스에서 힌트를 좀 얻어달라고 그랬죠. 근데 아까 거에서는 바탕으로인데 41번 봐봐라. 참고하여죠. 이건 정보가 하나 더 추가된 겁니다. 그러니까 다이렉트로 풀 수가 없습니다. 41번 해석 한번 해볼게요. 자, 사수에서 나와 B는 어린 시절부터 오랜 친구입니다. 둘은 사고방식이나 행동, 좋아하는 대상 등에서 우연하게도 많은 일치점을 보이게 되고 이는 둘의 경쟁을 유발하게 됩니다. 나와 B는 경쟁하고 있군요. 이들의 경쟁은요, 외부적 요인에 의해 나타나기도 하고 내가 스스로 싸우는 게 아닙니다. 외부에서 싸움을 부추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특정한 목표 달성을 위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41번 보기에서 힌트를 줍니다. 나와 B가 있는데 요 둘은 어떻게 했어? 친구이지만 어떻게 했어요? 얘들은 어떻게 했어? 경쟁한다고 했습니다. 친구지만 경쟁한대요. 그런데 요 경쟁의 의미가 1번 외부적 요인이래요. 외부적 요인에 의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얘와 싸우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야. 누군가가 싸움을 부추깁니다. 외부적 요인. 두 번째는 특정한 목표 달성을 위해서래요. 두 번째는 특정한 목표 달성을 위해 둘이 싸우게 된답니다. 경쟁한대요. 나와 B의 경쟁의 대상이자 오랜 친구로 승자와 패자가 모두 피해자가 되는 소모적인 대결을 하는 운명적인 관계랍니다. 아하, 이런 걸 통해서 어떻게 했어? 모두 피해자가 된대요. 모두 피해자가 되는 소모적인 경쟁이래요. 소모적 경쟁이 되어요. 이런 건가 봐. 이거는 괜한 대결 의식을 갖는 거 있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가볍게 우리 사이에서 얘기한다면 친구들끼리 얘기하면 친구가 1등급을 맞아요. 그럼 내가 1등급을 못 맞았어. 그럼 괜히 싸우는 거야. 저 새끼는 1등급인데 나는 못 맞았지? 쟤가 뭐 하는 놈이지? 이런 거 소모적인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런 게 하지 말라는 얘기야. 그 다음에 친구가 무슨 옷을 입었어? 쟤가 저런 옷을 입었어? 그럼 나도 이런 옷을 입어야지. 이런 쓰잘데없는 겁니다. 요게 이제 일반적인 얘기라면 요거를 우의적으로 표현했다면 돌려서 얘기했다면 남한, 북한, 남한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남한과 북한이 어떻게 했어? 모두 피해자가 되는 소모적인 경쟁을 한다고요. 그런데 어두고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전쟁이 됐어요. 이런 의미입니다. 남한과 북한이 싸우는 게 아니라 사회주의라는 체제와 자본주의라는 체제가 우리나라에서 싸운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이런 식입니다. 이런 식이야. 자, 그러면 다시 이해를 돕기 위해서 1번 전체 내용을 한번 해볼게요. 전체 내용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 이거는 경쟁이 키포인트였습니다. 그러니까 나와 B의 대결입니다. 나와 B의 대결이 키포인트입니다. 나와 B의 대결. 이게 키포인트인데 나와 B는 총 3번 싸웁니다. 3번 경쟁을 합니다. 1번 나와 B는요. 초등학교 시절입니다. 근데 곰 선생님이 있는데 곰 선생님은 말할 때마다 그랬고요. 그랬고요. 이런 거야. 이런 소리를 내요. 그러니까 나와 B가 키득키득 웃으면서 내기를 합니다. 야, 요번 시간 내에 에헴을 몇 번 하는지 맞히기 하자. 이렇게 해요. 그래서 막 하는데 에헴 나올 때마다 숫자 세는 거야. 하나, 둘, 그 지들끼리 웃긴 거야. 키득키득 우니까 곰 선생이 나와 이 새끼들아. 나와.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래서 왜 그러면 안 되는데 여러분 때 그랬나 모르겠는데 저 때는 그랬어요. 초등학교 선생님이 그러면 안 되겠지만 나와 해서 막 기분 나쁜 거야. 그러면 서로 나가 있고 B가 있으면 야 잘못했지? 너도 잘못했지? 자 때려. 그러면서 서로 때리는 거야. 그러면 친구끼리가 그렇게 때리게 해서 처음에는 이렇게 슬쩍 터치하겠죠. 그럼 선생님이 열받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본보기로 때려. 딱 때려요. 그러면 아프니까 어떻게 해요? 또 때리죠? 그런 관계입니다. 여러분 때는 그런 게 있냐? 그런 거 없었냐? 저 때는 있었어요. 저 때는. 자, 얘는 뭐냐면 곰 선생에 의해 외부적 요인입니다. 싸울 마음이 없는데요. 곰 선생이 나와! 했더니 야, 너 B한테 싸대기 한 대 때려. 천천히 때리니까
곰 선생이 보여줍니다. 샘플로 보여줘. 나의 싸대기를 때립니다. 이렇게 때리면서 딱 이렇게 확 때립니다. 그러니까 아픈 거야. 그러니까 B가 좀 더 세게 때리니까 B도 열받으니까 좀 더 세게 때리고 이러다 보니까 막 서로 막 세게 때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막 싸대기 때리다 보니까 B는 괜찮은데 내가 코피가 납니다. 코피를 흘려요. 코피를 흘립니다. 서로 간에 곰 선생에 의해서 때리기, 싸우기 시작했고요. 코피는 내가 흘리는 거야. 그러면 남학생들 보시면 초등학교 때 싸울 때 보면 막 100대를 때렸어요. 근데 어떻게 하다 착 잘못 맞아서 코피가 나요. 그럼 걔가 져. 그지 않냐? 아니야? 안 써봤냐? 어쨌든 간에 코피가 나니까 괜한 패배감을 느낍니다. 내가 진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이야. 똑같이 10대 때렸다면 얘는 멀쩡한데 나만 코피가 나는 거야. 그래서 내가 패배감을 느낍니다. 패배감을 인식합니다. 느껴?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다시 나와 B가 경쟁을 합니다. 대결합니다. 나와 B야. 서로 간에 좋아하는 거나 이런 게 똑같다고 그랬죠? 그래서 좋아하는 여자 스타일도 똑같아요. 그래서 누굴 좋아하냐면 경희를 놓고 한판 대결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로빈훗 같은 거 봤죠? 위에 사과 올려놓고 있잖아. 그죠? 그래서 사과를 올려놓고 새총 쏘기 합니다. 새총을 쏴서 사과를 정확히 맞히는 사람이 경희를 갖자. 뭐 이런 개소리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막 쏩니다. 화살을 쏘았는데 막 빗나가고 하다가 내가 딱 맞춥니다. 사과를 맞춰. 그럼 이제 다음 얘지. 그죠? 얘가 빗나가면 경희는 내 거야. 이런 식이야. 그죠? 그래서 B가 딱 쐈는데요. 사과는 안 맞고 내 귀를 맞습니다. 그래서 귀를 이렇게 뚫고 나갔어요. 그래서 귀에서 피가 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내가 이기긴 이겼는데 피는 내가 흘려요. 그래서 뭐 하냐면 자, 나가 다시 어떻게 하냐면 승리를 합니다. 그죠? 승리를 했으나 귓바퀴에 피가 납니다. 귓바퀴에 피를 흘려요. 승리는 했는데 피가 나는 거야. 내가 피가 나. 그러니까 좀 애매한 승리야. 이긴 이겼는데 찝찝한 거야. 나만 피 흘리고 있으니까. 자, 그리고 나서 한국전쟁이 벌어집니다. 한국전쟁이 벌어지고 나서 하나, 둘, 세 명이 뿔뿔이 흩어집니다. 뿔뿔이 흩어지고 나서 소식이 뭐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뭐냐면, 다시 한번 쭉 내려갔다 다시 쭉 올라가잖아. 서울이 수복됩니다. 수복되고 나서 B하고 경희가 둘이 만나요. 둘이 만나서 나에 대한 걸 얘 물어봐요. 근데 이렇게 둘이 약혼하는 관계야? 이렇게 약혼했어? 이렇게? 물어봤는데, 없는 거야. 없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어? 경희하고 B하는 나가 연락이 안 되니까 죽었지 않았을까? 이 전쟁통에 이런 생각이 들었나 보죠. 그래서 이 둘이 결혼을 합니다. 그럼 봐라. 얘가 지금 뭐냐면 분명히 승리는 내가 했는데 경희와 결혼을 합니다. 경희와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했어? 다시 여기에다 대고 어떻게 했어? 패배감을 느낍니다. 패배감을 인식합니다. 두 번 싸웠는데 두 번 다 패배감을 느낍니다. 패배감을 느껴. 근데 두 번째는 분명히 내가 이겼는데 또 패배한 거야. 자, 그리고 나서 소식이 옵니다. 소식이 어떤 소식이 오냐면 B가 간첩 행위를 했다라는 첩보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구속이 됩니다. 구속이 되니까 어떻게 해서 신문을 보고 구속이 되니까 내가 찾아갑니다. 그래서 경희를 찾아가서 야, 네 남편 어떻게 됐다는 거야? 막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구속됐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묘한 기쁨도 잠깐 있었어요. 왜 기쁘냐면 그래? 날 배신하고 니네끼리 결혼하더니 잘됐다. 이런 마음도 있는 거야. 잠깐은. 그리고 왔는데 경희가 미안하다고 합니다. 지남편 구해달라고 이 얘기가 아니라 미안해. 그때 소식이 안 닿아서 어쩔 수가 없었어. 막 이런 얘기 하는 거야. 그랬더니 나도 생각해보니까 나도 그렇게 잘난 건 없어. 왜냐면 전쟁통에 나도 피난 다니냐고 도망 다니냐고 경희를 생각을 까맣게 잃어버렸어요. 경희를 찾아야겠다는 생각 안 했거든, 나도. 그러니까 나도 잘한 건 없다라는 생각이야. 그래서 오히려 또 경희한테 미안한 감이 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내가 사수로 발탁됩니다. 총살을 해야 되는데 총살하는 게 내가 발탁됩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싸움입니다. 세 번째는 아까는 양쪽에 싸움이 표시가 됐다면 일방적인 상태죠. 사수니까. B가 얼굴 쓰고 이렇게 묶여있는 상태로 있고요. 나가 여기서 총을 쏘는 거거든요. 일방적인 상태입니다. 이거는 승리가 정해졌죠? 그죠? 정해졌죠? 이거 누가 이기는 거야? 무조건 내가 이기는 거죠. 나만 공격할 수 있으니까. 그죠? 그런데, 이제부터 뭐가 떠오르기 시작하냐면,
나와 B는 싸우긴 했습니다. 근데 가장 친한 친구였고요. 가장 오랫동안 봤던 사람이고 이 생각이 막 나는 거야. 친구야. 근데 친구를 쏴 죽인다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쏴 합니다. 그래서 또 차렷! 앞에 총! 발사! 따당땅땅땅 총이 나가요. 나가는데 나만 총을 못 쏩니다. 따당땅땅땅 다 나갔는데 못 쏘고 가만히 있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서 뒤늦게 땅 쏩니다. 어디다 쏘냐면 허공에 쏩니다. 뒤늦게 허공에 총을 쏩니다. 총을 쏩니다. 그죠? 제때 쓰지 못했으니까 왠지 여기도 어떻게 했어? 왠지 패배감이 들지요. 그죠? 패배감이 들지만 하지만 친구를 위한 일이었죠. 그러니까 죽일 수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패배감이 있지만 친구와의 우정을 확인하죠. 우정을 확인하는 계기가 됩니다. 계기가 돼요. 그리고 나서 B가 죽었음을 내가 눈으로 봅니다. 왜냐면 나 말고 4명이 총을 쐈거든요. 4명이 총을 쏴서 4명이 맞았을 거 아니야. 이렇게 봤더니 죽었어요. 그걸 보고 나서 실신합니다. 실신해요. 그리고 나서 깨어났더니 병원이야. 병원에서 이 이야기를 쓰는 거야.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역순행적 구성입니다. 그죠? 자, 그리고 나서 기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소설은 역순행적 구성입니다. 기절한 상태에서 병원에서 깨어난 상태부터 시작하는 거야. 깨어난 상태. 그 다음에 요 대결 1, 2, 3을 얘기하고 다시 현재로 오는 거야. 병원으로. 그죠? 자, 전체적으로는 역순행적 구성을 가졌고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신루에 쌓인 살록에 살록이 나오면 산 아랫마루에 아랫터에 이런 거 아랫부분에 바람소리가 시립니다. 좋군요. 그것은 바로 사형 집행장에서의 이름이 틀림없습니다. 나는 근데 여기는 지금 현재형을 썼네. 지금 현재 우리 제시문은 현재지만 전체 소설은 역순적인 겁니다. 나는 그럼 나 동그라미 소설에서 나 등장하면 동그라미죠. 등장인물 나오는 순간 동그라미죠. 권총 사격에 몇 점, 칼빈에 몇 점, 칼빈은 총 이름입니다. M1 소총에 몇 점 하는 명사수에 하나고요. 나의 정보가 나왔군요. 나는 총을 잘 쏴요. 나의 소속 부대에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나 자신이 이 사형 집행장의 사수로 지명될 줄은 몰랐습니다. 또 뭐야? 내가 사수로 참여하겠습니다. 나의 의지가 아니죠. 외부에 의한 대결이죠. 또 곰선생도 외부에 의한 대결이었고요. 그 다음 사수로 지명된 것도 외부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그럼 아까 41번 보기에서 외부적 요인이라고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외부적 요인에 해당되는 얘는 요거와 요거가 외부적 요인이었고요. 그 다음에 특정한 목표 달성을 위해서 싸웠다고 그랬죠. 얘가 뭐야? 얘가 경이었죠. 요거였습니다. 요거. 그러니까 남과 북은 좀 크게 생각하면 남과 북은 외부적 요인에 싸우기도 하고요. 내부적인 특별한 목표 때문에 싸우기도 했다고요. 계속 갑니다. 그 다음 또 그렇게 달갑지도 않은 일입니다. 그죠? 누구 사람을 죽인다는 게 기쁜 사람이 어딨어. 더욱이 일단 지명이 된 이상에는 피해낼 도리가 없습니다. 아무도 이런 일에 선두에 서서 하겠다고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도 전기장치로 된 집행장에서 단추 하나 누르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계가 스스로 모든 일을 처리해 주는 경우라면 몰라도 이런 경우는 따분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장치로 죽는 건 단추 누르면 내가 안 보이는 데서 사람이 죽지만 이건 내가 총을 쏴서 죽어가는 모습도 봐야 되죠. 그러니까 다들 원하지 않아요, 이걸. 그렇지 않아도 나는 전에 형무소에서 사형을 집행하는 관리들이 고역을 상상해 본 적은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소름이 끼쳐 그런 일은 어떤 불우한 사람의 직업으로 삼고 맡아야 할 것인가 하고 동정했습니다. 사실 그 경우에 죽는 사람과 죽이는 사람 사이에는 개인적으로 생명을 여탈, 뺏고 주는 그런 하등의 이해관계가 없는 것이 전부인 경우에,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에는 죽이는 사람과 죽임을 당하는 사람에는 특별한 관계가 없어. 그치? 그런데 지금 나의 경우는 다릅니다. 내 친구라고요. B가 오늘 집행되는 수형의 당사자라는 것을 알았을 때 나는 순간 그것은 참말 계량할 수 없는 눈 깜짝한 찰나였지만 복수의 만족감 같은 회심의 미소를 지을 뻔했습니다. 복수의 만족감이랍니다. 왜 그러냐면 두 번의 경쟁에서 졌죠. 그죠? 심지어는 두 번째는 내가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경희가 배신해서 B와 결혼을 했죠. 그러니까 잘 됐다 이 새끼야.
이런 생각도 잠깐 들었다고요. 잠깐 들었다고요. B의 얼굴에 겹쳐 경희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근데 B도 싫고 경희의 얼굴도 딱 떠오르면서 싫어. 이것이 경희 너도 배신했지. 이런 얘기야 지금. 그러나 그것들이 다 어릴 때부터 버티던 순진하고 아름다운 정의 얼매인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언젠가 가족 동반에서 만난 당황하는 표정들이 점점 혐오를 느끼게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B의 모습에 경희의 모습이 이렇게 두 개 엉켜 보이거든요. 이게 뭐로 보이냐면 친구가 아니라 혐오자의 모습으로 보인다고요. 그죠? 왜냐면 싫어. 나를 배신했잖아. 그래서 잠깐 순간 찰나에 그런 게 보였대요. 나는 눈을 떴습니다. 10m 거리 전방에는 B가 서 있습니다. 목사의 기도는 끝났습니다. 유언이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B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내 앞에서 졌다고 항복한 일은 B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대결이 되는 경우에 늘 내가 양보하는 위치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양보라고 생각하는 거야. 여기에 내가 경희랑 결혼하기로 했지만 경희가 B가 결혼했잖아. 이걸 나는 양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오늘도 이 숨가쁜 마지막 고비에서 B의 목숨을 앞에 놓고 B와 나는 여기 우리 둘이 한 번도 같이 와본 적이 없는 눈 덮인 산골짜기에 이렇게 대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알아보는 B의 눈은 조금도 경악의 표정이 없습니다. 일체의 체념이 나까지도 안중에 없게 하는가 봅니다. 아, 나는 어떤 심리가 있냐면 내가 사수인 걸 알면 제가 야 나란 말이야 친구잖아 쏘면 안 돼 쏘지 마 이랬으면 좋겠다는 거야. 그러면 내가 승리했던 건 느낌이 드는데 얘가 아무 소리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어떻게 써? 에? 내가 존재감이 없는 놈인가? 그러면서 또 패배감을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패배감을 느끼고 이런 거는 쓸데기 없는 건데 얘는 지 혼자 막 그런 경쟁의식을 갖는 거야. 그러면 나는 벌써 이 마지막 순간에 이미 B에게 지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이 자리에서 사수로 나타나지만 않았다면 B는 무슨 말이든 한마디 남겼을지도 모릅니다. 나에게는 졌다는 얘기 하기 싫으니까 졌다는 말을 하기 싫으니까 안 한 걸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또 패배감을 느끼는 거야. 5명의 사수는 일렬로 같은 간격을 두고 나란히 횡대로 늘어섰습니다. B의 손이 묶인 대로였습니다. 그의 눈은 검은 천으로 가려졌습니다. 왼쪽 가슴 심장 위에 붙인 빨간 헝겊의 표지가 햇빛을 반사되어 또 또렷합니다. 헛기침 소리 이외에는 아무의 입에서도 말이 없습니다. 다만 몸들이 움직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현재네, 현재. B가 이적적인 모반, 배반이죠. 간첩활동. 모반 혐의로 구속되었다는 신문 기사를 보도를 본 후 얼마 후 나는 B의 집으로 경희의 집으로 찾아갔다 했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사형하고 있는 요 사수가 있는 요 지점보다 더 과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현재에서 과거로 넘어간 거야. 이 근래의 B의 의식 상태에는 약간의 이상적인 징조가 나타나나 발작적인 행동이 집안에서도 거듭되었다는 사실을 이날 들은 이야기였습니다. B는 나의 절친한 친구의 한 사람이었다고 나는 지금도 그 생각은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와의 개인적인 대결이 치열할수록 나는 그를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친구군요. 결국 여러 번의 대결 속에서도 어떻게 해서 친구 간의 우정을 확인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내 30년의 지나온 세월에 있어서 B는 내 마음속에 새겨진 가장 오랜 친구였고 접촉된 시간도 가장 긴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나와 그는 이해관계를 초월하여 사귀어왔습니다. 다만 경희의 경우를 비롯한 몇 굽의 치열한 대결은 B와 나의 의식적인 행위가 아니라 내가 원해서 싸운 게 아니라 환경적인 조건이 주어진 불가피한 운명 같은 것이 컸다고 생각했습니다. 즉 우리가 대결한 이유는 뭐냐면 환경적인 이유예요. 이런 얘기입니다. 됐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나의 현재도 아끼고 있는 유일한 친구이고 그와의 어쩔 수 없는 대결에 거세면 거셀수록 그에 대한 관심이 더 강력하게 작용했던 만큼 그의 혐의를 받는 죄상에 대한 내막은 더 이상 더 소상하게 늘어놓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 이거를 남과 북으로 바꿔볼게요. 남과 북은 가장 오랜 동안의 친구였고요. 그 다음에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그건 뭐냐면 외부적 요인에 의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서 그 외부적인 요인을 빼면 언제든지 우리는 다시 우정을 회복할 수 있어요. 이런 얘기입니다. 됐죠? 그러니까 사수라는 이런 작품 속에서는 어디 있어? 남과 북의 화합을 얘기하는 겁니다.
나와 B가 화합을 한 것처럼, 우정을 확인한 것처럼 남과 북도 화합할 수 있다고요. 계속 나를 만난 경희는 시종 울기만 했습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떨어졌다가 만난 육친의 애정 같은 것이어서 그 자리에서 그와 나 사이에 아무런 장벽도 없는 것만 같았습니다. 경희는 남편인 B의 구출 문제보다도 나에 대한 자신의 변명 같은 호소로 일관했습니다. 사변통에 나의 행방은 알 길이 없었다는 둥, 수복 후에 우연히 만난 것이 나와 자기와의 과거를 가장 잘 아는 B였다고, 나의 생사에 대한 수소문을 서두른 사이에 나의 소식은 묘연해졌고 B의 결혼이 정식으로 성립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데로 찾고 찾았는데 소식이 없으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 뭐 이런 얘기인가 보죠. 나로서는 지금이라도 경희가 B를 버리고 나의 품으로 뛰어오겠다면야 받아들일 수 있는 애정에 여신이나 아량이 없는 바도 아니긴 하지만 몇 번이고 죽음을 직면했던 나로서 경희의 행방에 대한 관심이 얼마 동안 적극적이지 되지 못했던 나 자신에 대한 자책감도 있습니다. 나도 찾지 않았어. 이제야 더욱 거세게 싹터 나로 하여금 아무의 힐난도 잘못했다 이렇게 꾸중 이런 거 못하게 만들었고 오히려 경희에 대한 미안한 생각으로 가슴이 뿌듯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B의 구명운동이 우리 둘을 긴급한 일로 당면될 뿐이었습니다. 네요. 자, 문제 풀고 그 다음에 정리할 거 좀 더 정리해 볼게요. 유사작품도 다시 해볼게. 38에서 41 네 문제네요. 출발.
자, 됐나? 38 볼게요. 자,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이랍니다. 인물 간의 대화 이미 틀렸습니다. 그죠? 대부분 다 어디 있어요? 대화 갖고 내가 제시하고 있죠? 땡. 서술자가 자신의 내면 심리를 주관적으로 묘사한다. 이게 정답이었고요. 자, 공간적 배경에 대한 상세한 묘사. 공간적 배경이라고 한다면 두 곳이 나오는데 사형 집행장, 그 다음에 B의 집이죠. B의 집, 그죠? 경희의 집. 경희의 집은 어떻게 생긴지 나온 적이 없고요. 사형 집행장도 자세히 설명한 적이 없습니다. 그죠? 그럼 땡. 4번 액자식 구성 틀렸고요. 현재에서 과거로 간 거였어요. 5번 동시에 일어난 두 개의 사건을 병치? 관계없죠? 현재에서 과거로 간 거지. 병치 나란히 똑같은 일을 나란히 한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한다란 뭐냐면 서울에서 오늘 있었던 일, 미국에서 있었던 일 이렇게 양쪽으로 가야 돼. 39. 양보, 체념, 아량이란 말을 중심으로 이해해달랍니다. 1번 나는 사형 집행장에서 B가 체념한 것은 나에 대한 항복의 뜻이 아니라 내가 아니면 딴 사람한테 얘기할 텐데 나한테 일부러 얘기 안 했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걸 통해서 나의 패배감을 느꼈죠. 땡, 항복 아니야. 나는 다른 대결과 달리 경희와 B의 결혼에 대해서는 양보가 아니라 정당한 대결 아니야. 양보했다고 그랬죠. 그죠? 3번 나가 경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아량을 적극적으로 표현하지 못했던 것은 경희의 행방을 찾는 것에 적극적이 못했던 미안함입니다. 그죠? 나도 안 찾았었죠. 그러니까 경희만 잘못한 건 아니었어.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 정답은 3번이었고요. 4번 나는 B가 경희와 결혼한 것을 나에 대한 의식적인 적대 행위의 결과로 보고 사형장에선 B의 양보를 얻어냈다고요? B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땡. 5번 나는 사형 집행장에서 B가 체념하는 모습을 본 후 승부욕을 불태웠던 B와의 과거 대결과는 달리 B에게 처음으로 승리를 양보한다고요? 무슨 소리야? 땡. 그 다음 40번 리을만 볼게요. 리을이 뭐냐면 경희는 남편인 B의 구출 문제도 나에 대한 변명을 했답니다. 그러면 경희가 나와의 재결합을 위해 틀렸죠. 그죠? 그 다음에 과거의 행정을 왜곡도 틀렸습니다. 있던 일 그대로 했죠? 그러니까 4번은 앞에 뒤에 다 틀렸습니다. 다음 41번 나가 사형 집행의 사수로 지명된 이상 그것을 피해낼 도리가 없다고 한 것은 사형장에서의 대결이 외부적 요인이죠. 나의 의지로 벗어날 수 없으니까. 나가 사형장에서 B의 얼굴에 겹쳐 경희의 모습을 떠올린 것은 너무 싫었죠. 이것들이. 그죠? 그래서 B의 굴레로부터 경희를 구제한다고요. 경희를 살려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경희도 배반을 했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배반을 했으니까 경희에 대한 어떤 거야. 어떤 뭘까? 보복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죠. 그러니까 구제가 틀렸습니다. 3번 나가 마지막 고비에서 B의 목숨을 앞에 놓고 B와 다시 만난 것은 나와 B의 대결이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운명적인 거다. 늘. 그러니까 방아쇠를 늦게 쏘긴 했지만 쏜 이유는 뭐겠어? 바로 이런 대결을 끝내고 싶은 마음도 있나 봐요. 4번 나가 사수이지만 B에게 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B가 사형수로서 죽음을 막는 것은 사형장에서의 대결이 둘 다 피해자가 되는 소모적인 대결입니다. 맞죠? 나가 B와의 개인적인 대결이 치열할수록 B를 잊어본 적이 없다고 한 것은 나가 B를 경쟁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친구로 생각했으니까. 좋아요. 자,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이번에는 똑같은 작품을 한번 찾아보자. 이와 같은 유사 작품을 찾아보자. 그러니까 어떤 데다 초점을 둘 거냐면 둘은 적대적인 관계였습니다. 서로 치열하게 싸웠죠. 적대적인 관계인데 어떻게 해서 후에는 우정을 회복하죠. 우정을 회복하는 뭐죠? 또는 회복한다고도 좋고 우정을 확인했죠. 그죠? 요런 데다 초점을 한번 더 볼게요. 싸웠지만 결국에는 친해진 거. 그죠? 다시 친구로 돌아간 거. 이걸 찾아보라는 얘기죠. 자, 거시가 썼던 거식이고요. 이 소설은 특이한 게 언덕을 올라가면서 갈등이 증폭되고요. 평지로 오면서 갈등이 해소되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얘가 어디냐면 고갯마루까지 올라가면 갈등이 최정점에 올라갑니다. 외적 갈등도 있고 내적 갈등도 있습니다. 누구냐면 자, 성삼이와 그 다음에 덕재가 있죠. 덕재가 있습니다. 성삼이는 국군이고 덕재는 농민군 부위원장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야? 외적 갈등입니다. 이렇게는 외적 갈등이 보인다면, 근데 성삼위 내부로 들어가면 성삼위는 호송 임무를 맡았습니다. 호송 임무를 맡았지만 덕재는 서로의 친구였죠. 가만히 생각해봐도 얘는 어떻게 했어? 농민군 부위원장을 맡을 만한 놈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옛 우정 사이에서 내적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요거는 내적 갈등이죠. 아까 위쪽이 외적 갈등이라면 내적 갈등입니다. 그러면서 언덕을 올라가면서 성삼이가 덕재를 화를 내기도 했어요. 네가 뭔데 우리 마을 사람들이 우리한테 그렇게 잘해준 마을 사람한테 해를 끼치냐 막 얘기해요. 그랬더니 덕재가 난 농민군 부위원장이 뭔지도 모른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왼쪽 팔에 차 있는 그 완장이 농민 부위원장이잖아 얘기해요. 그랬더니 아니 전쟁이 났는데 인민군이 오더니 나 밥 메고 있는데 내 팔에다 채워주더라. 이게 뭔지 내가 어떻게 아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성삼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덕재라는 애가 이념이라든가 사상이라든가 이런 걸 몰라요. 얘가 사회주의가 뭔지 이런 걸 모른다고요. 얘는 늘 일만 하는 애거든요. 그래서 차츰 덕재가 진심으로 그런 건 아닐 것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옛날 일을 떠올리다 보니까 옛날에 학이 있었죠? 학이 올감에 묶여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 성삼과 덕재가 야, 저 학 묶인 거 풀어주자 해서 어떻게 해서 학에 묶인 걸 풀어줍니다. 그래서 성삼이가 덕재를 풀어줄 얘기를 하는데요. 이 고갯마루에 올라가서 성삼이가 얘기합니다. 호송줄을 풀어주더니 야, 우리 학사냥이나 가자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덕재가 머리가 쭉 빗습니다. 왜냐면 호송줄을 풀어주고 앞으로 가래요. 그럼 뭐겠어? 뒤에서 총을 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요. 멈칫멈칫하니까 성삼이가 우리 옛날에 학사냥한 것처럼 학사냥이나 가자니까 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덕재가 알아챕니다. 그리고 나서 뒤에서 덕재가 도망가고요. 성삼이가 풀어준다는 얘기입니다. 이 글의 제목은 뭐니? 자, 이 글의 키포인트는 언덕을 올라갈수록 갈등이 증폭됩니다. 갈등이 증폭되고 그 다음에 평지로 오면서 갈등이 해소되는 이런 장치들을 이용하고 있는 소설입니다. 이 글의 소설 제목은 뭐죠? 뭐야? 들어봤죠? 아, 인간들아, 이거 뭐냐고. 이게 황순원의 학사냥일까, 학일까, 학마을 사람들일까? 얘는 학이었습니다. 황순원의 학이었어요. 이것들이 진짜. 다음 세 번째. 이번엔 작가 연계를 한번 해보자. 작가 연계를 한번 시켜볼게요. 전광용이 나오면 전광용의 최고 유명한 작품을 떠올려야겠죠? 그죠? 그러니까 전광용의 최고 유명한 작품, 우리 문학 교과서에 많이 실린 놈을 찾아보자. 자, 뭐가 있을 거냐? 한번 찾아보자. 자, 이놈은 현재에서 과거로 갔다 다시 현재로 빠져오는 그런 구조를 갖습니다. 현재 이제 누가 나오냐면 이인국 박사가 나옵니다. 이인국 박사. 이인국 박사라는 놈은 어떻게 써요? 얘는 기회주의자죠. 그죠? 얘는 기회주의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나쁜 놈이라고 쳐놓을게요. 기회주의자입니다. 기회주의자.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는 친일파고요. 해방 직후엔 친소파. 그 다음에 한국전쟁 끝난 뒤에는 미국놈이 힘이 센 거야. 친미파가 되려고 하는 놈입니다. 그죠? 그래서 얘가 고려청자를 갖고 옵니다. 그렇게 소중한 고려청자를 가져와서 누구를 만나려고 하냐면 미국인 스미스를 만나고자 합니다. 스미스에게 청탁하고자 하자. 미국 가게 청탁해달라고 해요. 스미스에게 청탁하고자 합니다. 청탁하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얘가 스르르 과거로 넘어갑니다. 스르르 과거로 넘어가는데 이 과거로 넘어갈 때마다 얘가 뭘 쳐다보냐면 회중시계를 쳐다봅니다. 얘에게서 회중시계는 되게 소중한데요. 회중시계는 뭐냐면 손목에 차는 거 말고 그 주머니나 목걸이에서 동그란 거 이렇게 꺼내서 이렇게 뚝뚝 여는 거 있죠. 그게 이제 회중시계야. 이게 되게 중요해요. 얘한테는. 왜 얘한테는 중요하냐면 일본 천황이 선물을 해준 겁니다. 친일 행동을 너무 잘했다고 해서 일본 천황이 선물해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어떤 놈인지를 단적으로 알려주는 게 회중시계입니다. 됐죠? 그러면 과거에는 일제시대에
일제시대엔 당연히 어떻게 해서 친일 행위를 하겠죠. 친일 행위를 합니다. 병원을 하는데요. 우리 민족을 고쳐주는 게 아니라 돈 있는 사람 또는 일본인들 뭐 이런 식입니다. 이런 식이야. 친일 행위를 해서 어떻게 해서 천황으로부터 뭘 받아? 일본 천황놈이 뭘 선물해줘요? 회중시계를 선물해줍니다. 회중시계를 선물해줘요. 그러니까 이놈의 거의 분신 같은 존재입니다. 분신 같은 존재야.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해서 해방 직후입니다. 일제 36년에 억압에서 벗어납니다. 해방 직후. 얘는 어디에 사냐면 북쪽에 있어요. 소련군이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친일 행동을 했으니까 다 교도소로 들어갑니다. 이놈도 교도소에 들어갔어요. 이제 죽는 일만 남았어요. 근데 소련인 스탠코프 소령이 혹이 납니다. 이 몸속에서 혹이 나서 쓰러져요. 그랬더니 얘가 어떻게 했어? 긴급 수술을 해줍니다. 얘 의사잖아. 그죠? 그래서 코프의 혹을 제거해줍니다. 혹을 제거해줘서 스탠코프 소령이 살아요. 그러니까 너무 고맙잖아. 스탠코프 소령 입장에선. 야, 너 소원 뭐야? 너 들어줄게. 해요. 그랬더니 얘가 첫 번째 찾는 게 뭐냐면 회중시계 돌려주세요. 이겁니다. 첫 번째가. 그 회중시계. 그러니까 얘의 딱 상태를 알려줄 수 있죠. 회중시계를 돌려줘요. 그 다음 또 뭐냐? 풀어주세요. 풀어줍니다. 풀어줘요. 그러면서 얘가 이제 뭐냐면 친소파가 됩니다. 이 당시엔 소련이죠. 지금 러시아가 아니라 소련이었어요. 그러니까 얘가 일본 놈이 힘이 셀 때는 친일파였다가 소련 놈이 힘이 세니까 어떻게 해서 친소파가 된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한국전쟁 후. 자, 한국전쟁 후에는 미국 힘이 센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 이제부터 뭐가 되는 거야? 미국 놈이 힘이 제일 세니까 이제부터 난 뭐 할 거야? 친미파. 친미파가 할 거거든요. 그래서 누굴 만나려고 하는 거야? 스미스를 만나려고 하는 겁니다. 청탁해서 미국으로 가려고. 그러면서 다시 이제 어떻게 해서 현재로 옵니다. 여기 지금 화면에 끊겨서 쓸게. 이렇게 연결된 거야. 화면에 끊겨서. 다시 현재로 옵니다. 현재로 오면서 아하, 이제 뭐 이인국이 뭐 하냐면 미래를 확신합니다. 나 잘 살 수 있어. 미국 가면 행복할걸. 미래를 확신한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실린 겁니다. 이 글의 제목은 뭘까요? 박사라는 말을 소련말로 하면 되죠. 닥터 말고. 뭐야? 캡틴의 소련말. 야, 인간들아. 껍비딴 리입니다. 껍비딴 리. 즉, 박사, 이 박사, 껍비딴 리고요. 기회주의적인 그런 속성을 가졌습니다. 일본이 힘이 셀 땐 친일파, 그 다음에 소련이 세면 친소파, 미국 놈이 세니까 친미파. 지금 현재 친미파가 되려고 하고요. 지의 아들, 딸들은 미국에 보내고 지가 넘어가려고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작가 연계와 맞물려서 전광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작품을 한번 찝어봤어요. 그래서 요거까지 같이 알아둬야겠다. 뒤에 좀 쉬었다가 뒤쪽에 청강사자 현부전으로 가야겠다. 가전체 문학이 나오고요. 가사도 있네. 조금 끊었다 가자.